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소녀를 키우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이젠 흰머리가 희끗희끗, 주름살이 한 줄 두 줄 늘어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나이를 먹으면 자식들 효도나 받고 소녀 재롱이나 보면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은 고요하게 잔잔한 파도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며느리 하나 때문에 암초에 부딪힌 배처럼 위태로웠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 천천히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하나뿐인 딸이라며 저를 아주 끔찍이도 아껴주셨던 아버지와 늘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어머니 밑에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죠. 눈이 펑펑 내리던 한겨울, 연탄 한 장 뗄 돈 없어 온기라고는 없는 방바닥에 이불 한 장을 깔아놓고 세 식구가 꼭 껴안고 자면 연탄 보일러를 뗀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형편은 어려웠어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웃으며 살아갔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서로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없었기에 웨딩드레스 입고 찍은 사진 한 장 없지만 그래도 함께라는 이름 하나로 참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겐 아주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돈 때문에 망설이는 일은 없게 하자. 하고 싶은 건 뭐든 원 없이 배워보게 하자는 것이었죠. 남편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사실 별건 아닌데 난 어릴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웃집에서 나는 라면 냄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우리 집은 라면은커녕 밥, 국, 김치 이렇게 먹는 것도 잘 먹는 거였거든. 그때 생각했지. 나 어른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 마누라랑 우리 애들 라면 걱정 없이 박스째로 원 없이 먹게 해야겠다 하고. 나 좀 유치한가? 당신 다운 발상이다 정말. 우리 애들은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하고 배우고 싶다고 하면 한 달이라도 배울 수 있게,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고민 없이 먹일 수 있게 우리 그렇게 키우자.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든 들어줄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호기심을 가지는 딸과는 다르게 아들은 자라는 동안 공부만 주구장창 파더군요. 남편과는 가끔 축구, 배드민턴 등을 하러 가긴 했지만 그 외엔 정말 꾸준하게 공부만 하는 아이였어요. 아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급 반장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그 많은 전교생들 사이에서 쭉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 침이 마르도록 아들 칭찬을 하실 정도였답니다. 정말 우리 대식이 같은 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저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어머님은 대식이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식이의 반의 반만큼만 좀 닮아서 크면 좋겠네요 정말. 이럴 땐 괜히 민망해져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가도 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더군요. 한날은 너무 피곤해 코피를 쏟으면서도 잠을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던 아들은 이름 있는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아들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려고 다가가는데 아들이 되려 저와 남편에게 각각 꽃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축하받아야 될 날이 아니라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축하받아야 할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 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방긋 웃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언제 저렇게 어른스럽게 컸나, 세월이 벌써 이렇게나 흘렀나 싶은 생각에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왔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딸도 3년 후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하게 돼 집을 떠나게 됐고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지역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에 내과 전문의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아들이 내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긴 바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가족이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이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랑 아버지 아직 건강검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참에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내 나이에 무슨 건강검진이야. 건강검진은. 그런 거 안 받아도 아빠 나 아주 건강해.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 아, 이 양반이 건강하기는 무슨. 당신 요새 부쩍 살도 많이 빠지고 밥도 많이 못 먹잖아. 기침도 많이 하고. 안 그래도 건강검진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이참에 같이 받으러 가. 아, 병원 냄새 싫단 말이야.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나이가 몇인데 병원 냄새 싫다고 건강검진을 거부해. 당신이 뭐 3살 먹은 어린애야? 요즘은 말 못하는 어린 아기들도 병원 잘만 가더라. 나이 먹고 애들보다 못한 행동하지 말고 내일 당장 나랑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대시가 엄마랑 아버지 이름으로 예약 좀 해줘. 하여튼 아버지 못 말린다니까. 알겠어 엄마. 그렇게 가기 싫다며 입을 삐죽거리는 남편을 질질 끌고서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혹시나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의 검사 결과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심하고 씨는 정밀검진을 시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폐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요. 바로 남편에게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어요. 종양으로 의심되는 것이 보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져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진료실을 나와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할 거니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아무 이상 없겠지. 그냥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거겠지. 아, 나중에 결과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화 끊고 나서도 제가 하염없이 계속 눈물만 흘리자 검사 받으러 가던 남편이 저를 토닥이면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당사자도 이렇게 멀쩡한데 왜 당신이 난리야? 울지 마. 당신 남편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다녀올게. 그렇게 정밀검사 진행한 남편의 병명은 충격적이게도 폐암 2기였습니다.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단계였고 폐암의 특성상 다른 부위로의 전이로도 빠르게 이어질 수 있어 검사란이 이미 뼈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었어. 저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고 있는데 되려 진단을 받은 남편은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치료받으라고 하면 치료받으면 되고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 먹으면 되고 또 수술 받으라고 하면 수술 받으면 되지. 그까짓 거 뭐 그렇게 힘들다고. 내일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그만 울어. 남편은 그날 곧바로 입원을 하게 됐고 저는 딸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딸은 소식을 듣고서 바로 올라와 저녁쯤 병원으로 도착해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아빠 아빠 하면서 달려와 안기며 엉엉 울었고 남편은 그런 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기만 할 뿐이었죠. 아들도 퇴근 전 남편의 병실에 들러 눈물을 뚝뚝 흘리다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둘만 남게 되자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당신, 나 얼마나 강한지 알지? 대한민국에서 남편이랑 아빠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 치고 나 약한 사람은 없을 거야. 해암? 끝까지 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오, 당신도 아내고 엄마잖아. 강해져야지. 안 그래?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우리 대식이랑 다빈이 시집장가 가는 것도 보고 똑똑거비 같은 손주들도 보지.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강해져야 돼. 약속. 저와 새끼손가락까지 꼭꼭 걸고 약속을 한 남편은 정말 치료도 잘 받고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억지로라도 꼭꼭 씹어 삼켜주었고 또 약도 꾸준히 잘 챙겨 먹었습니다. 사녀는 의지, 나으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기적이 찾아와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의지, 다짐과 달리 수술 치료와 항암 치료의 결과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뼈뿐 아니라 피부까지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됐고 결국 남편은 병상에 누운 지 1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중환자실로 향하게 됐어요. 중환자실로 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상태가 더 안 좋아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겨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전 중환자실로 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헐떡거리는 남편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건 내 욕심이겠지? 여보, 나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랑 당신이랑 살아온 30년 넘는 세월 단 한순간도 후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 거기선 아프지 말고 나 기다리고 있어야 돼. 사랑해 여보. 잘 가.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남편은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은 싹 지워지고 편안해진 표정을 보니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다가도 차라리 아프지 않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장례식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손님들로 잔뜩 붐볐습니다. 이전 직장 사람들까지 찾아와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휘어줘서 주저앉고 싶은 상황에서도 조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쯤 아들이 낯선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아직 올 손님이 있었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식씨랑 만나고 있는 서미주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대식아, 너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버지 건강해지시면 같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아들과 만나고 있는 아가씨라는 말에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에 찾아와 준 마음이 예쁘다 싶었습니다. 아가씨는 절을 2번 하고 부조금까지 넣은 다음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한 번도 만나는 사람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또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기에 그 아가씨에 대해 약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걸 물어봐야 덜 부담스러울까 고민을 하던 찰나 아가씨가 본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식씨보다 2살 어려요.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구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집은 이쪽인데 학교 때문에 강의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학교까지 출퇴근하는 모양이네. 많이 피곤하겠다. 처음 보는 자리인데 내가 뭘 해줄 것도 없고 미안해서 어떡해 해요. 제가 더 죄송하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상심이 많이 크시죠. 저도 14살 때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그 심정,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아가씨는 제 손을 어루만지면서 꼭 힘내시고 밥 꼭 잘 챙겨 드시란 이야기를 반복한 다음 자리를 떠났어요. 경황도 없고 시간도 너무 늦어 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늦은 시간에라도 이렇게 찾아와 슬픔을 나눠주고 또 위로까지 해주고 간 것이 참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들은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었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8살 터울의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힘들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노라 약속했죠. 고부간에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힘든 일이 있거나 배시기가 속 썩이는 일 있음 언제든 달려와서 일러. 하는 안으로 굽는다는 말 나한텐 그런 거 없다. 무조건 네 편 들어줄 테니까 알겠지? 정말요 어머님? 저 지금 너무 든든해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땐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고 며느리도 저에게 살갑게 웃으며 제가 잘할게 어머님 이라고 이야기했어서 저희의 미래가 순탄하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며느린 예쁜 딸을 낳게 됐어요. 며느린 아이를 낳았다고 축하해주고 미역국을 끓여다 줄 엄마가 없었기에 그 빈자리 제가 대신해서 채워주었습니다. 맛 좋은 양지머리로 소고기 미역국을 팔팔 끓여다 출산한 다음날 바로 달려가 고온병에 담긴 미역국을 손수 먹여주었어요. 원래 아이 낳고 나면 이렇게 미역국 먹고 하는 거야. 애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작은 몸으로 10달 동안 고생했다가. 어머님,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달래주고 소녀를 잠깐 만나볼 수 있다는 말에 후다닥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마주한 우리 소녀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이 예쁘더군요. 그런데 참 희한했던 건 눈, 코, 입을 찬찬히 뜯어봐도 뭔가 아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거예요. 원래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세상에 태어난 앤데 얼굴이 닮으면 얼마나 닮을까. 나중에 형태가 좀 잡히고 나면 그때 아들의 얼굴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카메라를 들어 예쁜 손녀 모습을 담기 바빴어요. 마음 같아선 자주 들러서 손녀를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사진만 계속 들여다보곤 했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벼랑간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오면 온다고 전화를 하지. 놀러 온 건 아니고요 어머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고 처음 보는 며느리 표정에 저까지 덩달아 긴장이 되어 옆에 앉아 침을 꿀꺽 삼켰죠. 무슨 일인데? 우리 대식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혹시 저희 민지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를 봐달라니. 아직 100일도 채 안 되네. 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무슨 이유로? 어머님, 저 교수로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 알지. 근데 그게 왜? 3개월이나 쉬었으니까 복직을 좀 해보려고요. 솔직히 애 낳았다고 3개월이나 쉬는 거 이쪽 업계에선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복직해서 예전처럼 강의하고 또 커리어를 쌓아놔야 나중에 학과장까지 달죠. 제가 월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 교수 말고 정 교수 달 때까지만 제발 저희 민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 말고 부탁드릴 곳이 어디 있겠어요. 네?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두고 직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론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본인의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에휴, 뭐 그래. 알았다 알았어. 생파 모르는 남한테 덜렁 맡기는 것보다야 내가 맡아서 돌보는 게 훨씬 더 낫긴 하지. 어차피 대식이도 줄여본다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맞아요. 요새 병원이 바쁜지 맨날 늦는다니까요. 언제부터 봐주면 되는데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내일부터 봐주시면 돼요. 내일 바로 수업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해맑게 말하곤 쌩안이 나가버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정작 아이를 봐야 하는 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가 통보를 던진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라 어린 아기를 돌본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쳐다보고 있으면 방긋방긋 잘도 웃어주는 모습에 힘든 것도 살살 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순해서 잘 울지도 않았고 안고 있으면 잠도 잘 잤고 내려놓아도 쉽게 깨지 않아 돌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유, 우리 대식이랑 가빈이도 이랬는데 얼굴은 지 아빠를 안 닮아서도 순둥순둥한 건 지 아빠를 쏙 빼닮은 것 같네. 소녀는 저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밀이라고 뒤집기를 하는 역사적인 순간도 저와 함께하고 첫 오마를 하는 순간도 저와 함께였답니다. 그 모습들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휴대폰 영상으로 일일이 다 촬영을 해두었어요. 소녀가 오마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저를 보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마마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을 뜨고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저였기에 절 엄마라고 하는 것 같았죠. 전 그럴 때마다 할미라고 정정해주긴 했지만 손년 줄기차게 절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마마 말고 할미. 자 따라해봐. 할미. 마마? 아이고 미치겠네 정말. 네 엄마가 들으면 아주 서운해서 나 자빠지겠다. 그래도 다행히 지 아빠는 알아보는지 아들이 퇴근 후에 데리러 올 때면 품에 안겨서 빠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녀를 돌본 지 2년 정도가 됐을까. 이제 먹는 것에도 하나하나 공을 들여야 했어요.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서 하나하나 잘게 손질하고 콕 끓이고 떠먹여주고 내 배 아파 낫진 않았지만 정말 딸을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며느린 소녀가 커갈수록 더욱 무신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달달이 주기로 했던 100만 원도 2년 정도 지나니까 아예 주지도 않고 가끔 데리러도 왔었는데 이젠 데리러조차 오질 않더라고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며느리 대신 저에게 100만 원을 주고 시간을 딱 맞춰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그렇고 미주도 그렇고 요새 많이 바빠서 그래요. 대신 제가 더 잘할게요. 잘하고 말고가 어디 있냐. 내 소년 내가 돌보는 건데. 그리고 너희도 먹고 사느라 바쁜데 일일이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돼. 난 민지 하나 돌보는 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 힘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아들에게 한 말 중 거짓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일 없는 늙은이 인생에 소녀만이 유일한 낙이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소녀의 옹알을 듣고 눈을 마주치며 웃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이러는 것이 제 인생 유일한 재미였고 힐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쯤 무렵 잘 자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때 먹은 이유식을 모두 토하고 얼굴은 벌개진 채 마구 울음을 터뜨리기에 얼굴을 만져보니 세상에 이마가 아주 굴덩인 거예요. 급한 마음에 며느리와 아들 둘 다에게 번갈아가며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결국 슬리퍼만 신은 채로 아이를 들고 근처에 있는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단순히 열 경기 증상이 있었던 거라 수액을 맞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전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할머님, 지금 발에서 피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세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정신을 차리고 제 발을 들여다보니 한쪽 발에 있어야 할 슬리퍼는 없고 맨발로 달려와 발톱은 깨지고 발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더군요.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다음 간호사 선생님이 편의점에서 슬리퍼 하나를 사다 주신 덕분에 소녀를 얻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소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시기를 지나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순간까지 저와 함께 지냈어요. 한글도 2일인 안말카드를 구입해 하나하나 짚어주었고 걸음마도 넘어질라 치면 제가 손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끔 지탱해주곤 했죠.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 마음껏 넘어져도 된다며 두 팔을 벌려주기도 했고요. 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제 스스로 걷고 달릴 줄도 알게 되니 소년 저에게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아낌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 평생 할머니랑 살래요. 그래, 우리 민진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얼마나 좋은데. 하늘만큼 땅만큼 지구 우주만큼 좋아. 에게, 겨우 그 정도야? 할미는 그보다 민지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 어느 날은 집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오는 통에 결국 하룻밤 자고 집으로 들어간 적도 있을 만큼 소녀와 각별하고 애틋한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새끼 예쁜 거 나만 보기 싫고 귀엽다는 걸 동네방네 알리고 싶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SNS를 배워 소녀와 함께 했던 일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영상만 올렸을 뿐인데 하나둘씩 댓글로 소녀가 너무 귀엽다, 할머니랑 이런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부럽다 등등의 반응들이 달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의 SNS 계정으로 의문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당신의 소녀는 진짜 당신 소녀가 아닙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이게 뭐야?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내용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냥 헛소리로 넘기기엔 만날 장소와 시간까지 정해준 통에 우선은 만나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장소엔 며느리 또래처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에게 다가가니 벌떡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사를 받지 않고 자리에 앉아 메시지에 대한 내용부터 물었습니다. 메시지 내용 제대로 설명해봐요. 내가 듣게 말 같지도 않으면 난 듣다가 일어나서 나갈 거니까 똑바로 알아듣게 얘기해야 할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보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르신. 솔직히 계정 내리다가 사진 봤을 땐 그냥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다고요, 저도. 그런데 생각할수록 짜증나고 빡쳐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짜증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게 뭔지 설명을 해보라니까. 남자는 혼자 씩씩대더니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이름 서미주 맞죠? 저기 대학 교도소인지 뭔지 한다는 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할머니 아들 결혼식 전날까지 나랑 같이 뒹굴고 있었어. 그 기집애가 나 버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집에서 반대했다네. 돈 많은 의사 마누라 될 수 있는데 뭐하러 월급 200 겨우 버는 놈이랑 결혼할 거냐고. 조수 격 떨어진다면서 그 기집애 아빠 되는 사람이 그럽디다. 뭐라고? 결혼식 전날까지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내 잃어버린 시간이라도 보상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 기집애한테 3천만 원 달라고
안 그러면 네 신랑 될 사람한테 가서 다 풀어버린다 했더니 그건 또 무서웠는지 나한테 3천을 주대요. 어지간히 의사 마누라 타이틀을 가지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민지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똥 밟은 셈 치고 살아가는데 SNS에 딱 할머니 계정이 뜨는 거예요. 거기에 사진들이랑 영상들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랑 똑 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연락했죠. 할머니, 걔 있잖아요. 할머니 아들 자식 아니야. 내 딸 같아요.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명확한 증거라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증거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증거? 증거는 뭐 필요하면 드리고. 제가 오늘 할머니더러 뵙자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딱 깔끔하게 1억. 1억만 주면 깔끔하게 사라져 드릴게. 어때요? 이 정도면 솔직히 남는 장사 아닌가? 인정?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또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녀를 자기의 딸로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명확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저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서 손녀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를 데리러 웬일로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보고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이라 묻는다. 너 우리 대식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만난 적 있냐? 결혼식 전날까지 말이야. 아범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 어머님, 지금 절 뭘로 보시고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여태까지 절 그런 여자로 보신 거예요? 저요, 대학 교수예요, 교수. 절대 그런 더럽고 추잡한 짓은 안 한다고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 무서워. 애 앞에서 흥분해서 소리나 지르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민지 무섭게 하지 말고 빨리 애 데리고 나가. 며느리가 흥분해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자 큰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손녀는 며느리의 옷을 붙잡고 무섭다며 울먹거렸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더 나눴다간 소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전 얼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며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죠. 솔직히 마음 같아선 뒷조사를 해서 과거를 다 털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며느리이자 내 손녀의 하나뿐인 엄마고 또 내 아들의 아내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의심을 해야 하나 싶었죠. 제가 한 말에 발끈해 소리를 지른 것이 영 마음에 걸렸지만은요. 그 남자는 그날 이후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SNS 메시지도 문자도 전화도 말이죠. 확 다 차단을 해버릴까 아니면 전화해서 욕짓거리 잔뜩 퍼부어버릴까 하다 정신 나간 놈 잘못 건드렸다간 되려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기억나 조용히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소녀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됐습니다. 며느린 오전 강의가 있어서 저와 아들이 손녀의 손을 잡고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꽃다발을 들고서 입학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 옆을 본 순간 너무 놀라 헉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옆에는 소녀를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했던 그 남자가 방긋 웃으며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입학식 끝나고 봬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남잔 한 번씩 웃어 보이곤 뒤로 사라졌고 저는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아들에게 꽃다발을 지어주고 속이 안 좋아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겠다며 아들과 손녀를 주차장으로 먼저 보내놓고 사라진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학교가 좁아서 인원이 빠지고 나니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나? 세월 참 빠르다 빨라. 하여튼 요즘 애들 크는 건 금방이라니까. 그죠 할머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 이 근처에 초등학교라곤 여기밖에 더 있나?
찾아보니까 오늘 입학식 한다고 해서 왔더니 딱있더라고. 내가 딱히 독촉하는 거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할머니가 먼저 연락 줄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안 오길래 기다리다 지쳐서 내가 먼저 찾아왔지. 그때 증거 가지고 오라고 했었죠? 자, 여기 증거. 남자는 저에게 지퍼백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 안에는 본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여러 가닥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말을 영 못 믿으시는 것 같길래 유전자 검사 해보시라고. 간단하잖아요. 딱 의뢰만 하면 누구 딸인지 알려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가지고 의뢰해보시고. 자, 1억은 준비되셨나? 1억이 누구 집게 줌줄 알아? 그 큰 돈 한 번에 어떻게 준비하며 내가 그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어딨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딱 1억만 주면 내가 영원히 사라져 주겠다고 깔끔하게. 내가 기다리는 동안 너무 화가 나서 고개도 못 들게 그냥 소묵학 내버릴까 하다가 말았어요. 아,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게 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탓이지. 아무튼 잘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이 받을 상처까지 생각하셔야지. 저 이제 더는 못 기다립니다. 아, 그리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냥 제 딸 하굣길에 납치해서라도 제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어요? 예? 남자는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고 제 손에 남은 건 오직 그놈의 머리카락이 담겨있는 지퍼백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사연 채널을 즐겨보는 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다들 유전자 검사를 한 번씩은 해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에도 정신 나간 놈이 짓는구나 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만약 돈을 위해 거짓말을 치는 거라면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뽑아주진 않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딸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물론 상황 설명은 모두 하고 말이죠. 엄마, 오빠 머리카락이랑 민재 머리카락까지 뽑아서 준비해줘. 그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딸이 도와준 덕분에 수월하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었고 얼마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게도 소녀는 진짜 그 남자의 딸이 맞더라고요. 딸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뻔뻔하기론 지구 최강이야. 진짜 아무도 못 이겨. 얼굴에 철판을 300겹 정도 깔았나? 그러니까 오빠랑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 놓고서 뭐 자긴 대학 교수라 그런 추잡한 짓을 안 한다고 했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오빠한테 다 이야기해야 돼. 말 안 하면 오빠만 바보 천지 되는 거야. 알지? 결국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내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한 집에서 살부대 끼고 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선언을 하더군요. 나 이제 당신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땀쪽같이 나랑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나랑 어머니한테도 못할 짓 한 거고 민지한테도 못할 짓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갈라서자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아들은 그날 밤 손녀와 함께 저희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휴가를 냈고 손녀를 학교에 보내자마자 귀신같이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리더군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집을 찾아온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돈과 며느리였어요. 처음엔 열어주지 말까 하다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도 보고 싶다고 하길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며느린 본인이 잘못한 주제에 팔짱을 턱 끼고 사돈은 집 안으로 들어와선 냈다 저희 아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작은 실수인데 그거 하나 눈 감아주지 못해서
그렇게 이혼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 남자가 돼가지고 쪼잔하게 말이야.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여자의 실수 정도 눈 감아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누가 보면 자넨 평생 실수 하나 안 하고 깨끗하게 산 줄 알겠어. 게다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결국에 민지도 누구 애든 간에 건강하게 잘 컸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예. 말씀 참 잘하시네요, 사돈. 적반하장 그 유분수지. 어디 잘못한 사람들이 고개 뻣뻣하게 쳐두고 찾아 소리 질러요, 지르게. 결혼 앞둔 유부녀가 결혼식 전날까지 다른 남자랑 붙어 있었다는 게 사돈 입장에선 용납이 되시나 보죠? 그리고 앞으로 민지가 살아가면서 받을 상처들, 내 아들이 받을 상처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민지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와다다 쏘아붙이니 사돈과 며느린 아무 말도 못하고 절 째려만 보더라고요. 당연하죠. 구구절절 다 맞는 말만 했으니까. 한참을 째려보다 며느린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줄게. 근데 애는 절대 못 데려가. 나 교수야, 교수. 젊은 여교수가 돌싱야 애까지 달고 다닌다 소문이라도 나봐.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당신 남의 피 섞인 애라서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하면 난 차라리 민지 보육원으로 보낼 거야. 절대 내 손으로 키울 생각 없다고. 며느리의 망언이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뺨을 올려쳐버렸습니다. 손녀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겨우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육원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며느리가 바닥에 풀썩 쓰러지자 사돈이 절 때리려고 달려들었는데 내친 김에 사돈의 뺨도 한 대 시원하게 쳐버렸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대가 정도로 말이죠. 뭐? 보육원? 그래 이거사. 네가 안 키우면 내가 키운다. 막말로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민지한테 직접 이유식을 떠먹여 줘봤냐? 똥기저귀 갈아줘봤냐? 아님 장난감으로 같이 놀아주길 해봤냐? 아플 때 응급실 넣고 뛰길 해봤냐? 애미 자격도 없는 것이 어딜 보육원에 보낸다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자빠졌어? 어머님, 그렇다고 무식하게 뺨을 때리세요? 아프잖아요. 무식? 그래, 나 무식하다. 네 뺨이 아프면 내 아들 마음은 그 100배, 아니 1000배로 아파 이 생각 없는 거사. 앞으로 민진, 내가 가슴으로 난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가 늙어서 관작 뚜껑을 여고 들어가는 날까지 민지 털끝 하나 볼 생각이랑 말어. 마음 같아선 뺨 한 대가 아니라 10대, 아니 100대를 때려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지만 내 손 더럽히기 싫어서 한 대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여겨.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서 저는 사돈과 며느리 머리채 사이좋게 잡아 끌고 집 밖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사돈은 남자치곤 체구도 작고 키도 저보다 작은 편이어서 제 손에 아주 맥없이 질질 끌려나가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 부녀들을 집 밖으로 내쫓고 나서 전 아들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떼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며느리의 진짜 얼굴과 인성을 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이혼 서류를 접수한 아들 내외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숙려기간 3개월 정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들과 소녀는 저희 집에서 등하교와 출퇴근을 하게 됐죠. 그렇게 3개월이 되기 딱 하루 전날 밤 누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 그 진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술에 잔뜩 취한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마셔댔는지 옷에는 토자국을 잔뜩 묻혀놓고 머린 산발이 되고 얼굴은 눈물 범벅으로 화장이 다 녹아내려 완전히 귀신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니? 남들 다 잘 시간에 찾아 무슨 행패야 이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딱 한 번만 봐주라. 나 당신하고 갈라서기 싫어. 당신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갈라서, 우리한테 민지도 있잖아. 허하, 이제 와서 이렇게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다니? 내일이면 서류 제출하러 가는 날인데, 이 한심한 중생아. 진작에 그렇게 좀 빌어보지 그랬어. 뭐 그렇게 빌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것 같지만, 어머님 저 이뻐하셨잖아요. 네? 제가 잠깐 돌았었나 봐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며느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 순간 집안에서 아들이 나와 며느리의 머리 위로 무언가를 와르르 쏟아부었어요. 그 물체는 바로 아침에 버리려고 모아둔 음식물 찌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불며 생쇼를 하다 음식물이 쏟아지니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언제 용서를 빌었냐는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완전히 돌았어? 왜 음식물 쓰레기 멀쩡한 사람한테 쏟아붓고 난리야? 더럽고 냄새나게. 당신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알아? 내 눈에 사람처럼 안 보이고 쓰레기통처럼 보여서 거기다가 버려도 되는 줄 알았지. 몰랐는데 음식물 쓰레기 뒤집어 쓴 것도 제법 잘 어울린다. 좋네. 아주 완벽해. 당신 진짜 나한테 1억이야? 네가 진짜 잘못했다고 빌려온 거였으면 음식물 쓰레기 세례를 맞고 소리를 지르고 냄새 난다고 바락을 떨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빌어야 정상 아닌가? 대학 도수식이나 달고 있으면서 의사 와이프 타이틀까지 욕심내고 싶대? 제발 근수에 맞게 좀 살자. 그리고 다신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갈 때 냄새도 풀풀 풍기고 좀 창피할 텐데 이거라도 뒤집어 쓰고 가라. 딱 어울리네. 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며느리에게 종량제 봉투까지 던져주고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 평생 반듯하고 순둥한 아들의 모습만 보고 살다가 또 이렇게 똑부러지게 제 할 말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되어 마음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울고불고 빌어도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귀책 사유가 며느리 쪽에 있었기에 위자료 5천만 원에 양육비 월 6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죠. 양육비 입금일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고소를 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답니다. 소녀는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저와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녀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면서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쭉 봐와서인지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정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몇 개월 뒤 며느린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거짓골을 한 채로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민재 한 번만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네. 너 도대체 얼마나 안 씻고 다닌 거냐? 얼굴엔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머리엔 개기름이 잘잘. 넌 거울도 안 보고 사니? 이게 다 그놈 때문이에요. 대식 씨랑 이혼하고 나서 그놈이 제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제발 그 수생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여기서 멈춰달라고 그놈한테 제 전 재산을 싹싹 긁어 모아서 갖다 바쳤는데 그놈이 저한테 배운 학생들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까지 찾아와선 대학 건물 곳곳에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대자보를 싹 다 붙인 거 있죠? 학생의 애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제 인생 완전히 망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민재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저한테 돈을 요구했던 민재 친부가 며느리가 다닌 학교에 죄다 소문을 퍼뜨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커리어를 쌓기는커녕 폭삭 망해버린 꼴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굵은 소금을 한 봉지 들고 나와 며느리 향해 한 주먹 뿌려댔어요. 네 인생 망한 걸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네 팔자 네 갖고 왔지? 내 갖고 왔냐? 어디 종로에서 뼈 안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겨? 너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도 네 얼굴 현수막에 딱 걸어놓고 네가 어떤 애인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쫙 내버릴 거고 네가 만약에 새로운 대학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곳까지 쫓아가서 대자보 붙여 광고할 거야. 난 정말 그러고 싶지 않걸란?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으면 2번 다신 찾아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이후 며느린 저희 집에 2번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2번 소문이 나는 건 무서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달달이 양육빈 꼬박꼬박 잘 보내주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인 아버지 동생과 함께 지방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대학 쪽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리는 바람에 그 수직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 손녀와 함께 세 식구끼리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가끔 집에 들러서 하나뿐인 조카와 재미있게 놀아주고 간답니다. 둘이서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몰라요. 요즘 제 살아가는 낙이요? 뭐 늙은이에게 낙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자식들 잘 지내고 손녀 웃음과 재롱 보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죠. 가끔 풍경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재밌고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아, SNS 팔로워들도 지금은 많이 늘어나 가끔 저희 손녀를 알아보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주치면 사탕도 주시고 또 예쁘다, 귀엽다 말씀해 주시는 덕에 아주 행복합니다.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되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게 화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연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살아가면서 과하게 욕심을 내지 말고 내 그릇이 닿는 대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